네, 안녕하세요. 네, 117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김전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냥 8번부터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고요. 이 문제는 이제 현재 정부가 좀 집중해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하면 다 아시는 키워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차별화가 되려면 1달러에 표시한 것처럼 포털 중심의 정부 서비스에서 플랫폼 중심의 정부 서비스로 이제 진화가 된다. 그리고 2달러에 보시면 기술적인 키워드로 좀 차별화를 할 것은 오픈 API, 공공 데이터, 데이터 레이크. 이 데이터 레이크가 조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윤정부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냥 현재 정부 좀 간략하게 조금 정치적인 결면 빼시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란에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CNN, DNN, RNN 이런 기술 키워드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AI, 클라우드, 5G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란에 5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존보다 20배 빠른 전송 속도로 3.5기가, 28기가 헤르츠 대역에서 주저주저리 쓰다기보다는 기술 키워드로 NFV, SDN, 네트워크 슬라이싱, C랜 이렇게 더 빨리 작성할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화를 시켜서 주저주저 이렇게 쓰다기보다는 IaaS, PaaS, SaaS 이런 식으로 기술 키워드로 좀 작성을 하시면 좀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만 해도 이제 AI, 클라우드, 5G는 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2달러에 이렇게 기술적인 키워드를 써도 되지만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라고 있는데 요거를 솔직히 작성하기보다는 이제 기술사 시험이니까 제가 작성한 해설지처럼 기술적인 키워드로 좀 그룹핑을 하셔서 기술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정리를 좀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키워드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캐시 메모리의 일관성입니다. 요 토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전부터 나온다 하던 문제였는데 항상 이제 제가 좀 추이를 봤을 때 나온다 하는 문제는 언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안 나온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를 하게 됐고요. MESI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 위에서 캐시 메모리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상태를 정의하여 캐시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니까 프로토콜로 끝내야 되는데 조금 종결어를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종결어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MESI 프로토콜 상태 전이도를 이렇게 그리시는데 점선, 실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점선이 뭐고 실선이 뭔지 이 부분까지 좀 같이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신 부분들이 요 4가지 상태 중에서 S가 이제 쉐어드 상태인데 이 쉐어드를 아니고 다른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다른 용어로 좀 쓰신 분들이 몇 명 계셔서 이건 이제 저희가 외울 때 이제 수배 공모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수정, 베타, 공유, 무효 상태에서 요 4가지가 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다들 학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3단락을 좀 준비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ESI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3단락으로는 그 4가지 상태를 유지하는 프로토콜 말고 MSI, MEI, MOE, SI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다라고 언급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5G PPP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요새 전자신문이나 이런 곳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출제를 하게 됐고요. 문제를 작성하신 대부분의 그 수험자분들이 이 문제를 5G 특화망과 좀 연결지어서 작성을 하셨어요. 요거 같은 건 이제 EU에서 진행한 5G PPP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뭐 타입1, 2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알고 사실 기술적인 키워드가 많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공급망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준화 단체나 5G 산업, 뭐 공공, 민간 이런 걸 다 하나로 엮어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작성을 하시고 뭐 키워드는 특별히 들어갈 게 없어서 요 개념만 확실히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한국형 5G PPP를 어떻게 잘 수행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신문 사설이나 이런 곳에서 뭐 중앙 부처가 컨트롤을 해서 뭐 수요와 공급처를 매칭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단락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DQC이고요. 네, 이 문제도 이제 사실 좀 제가 공부할 때 나왔던 토픽인데 이것도 나온다 했는데 이제 언젠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뭐 데이터 레이크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픽도 연관하셔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QC라고 하면 이제 VMS라고 이건 다 작성을 하세요. 다른 분은 몇몇 분은 좀 다르게 작성하신 분도 있는데 VMS라는 요 인증 체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품질 인증 같은 경우는 심사 항목이 도메인 업무 규칙, 관리는 정인류 접촉보, 보안은 저밤 작치.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작성을 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인증 심사 레벨까지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문제점은 다 작성을 잘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3단락도 꼭 준비를 하셔서 3단락까지 가셔야지 아마 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단락은 다 이게 이런 3단락 포맷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어떻게 좀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인증 레벨을 넣었는데요. 이 인증 레벨까지 작성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이 인증 레벨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같은 이유에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던 올드 토픽을 냈는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리퀘스트, 인디케이션, 리스폰스, 컨펌 요게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추가로 개동방파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계층, 동작, 방향, 파라미터 이렇게 4가지. 아까 위에 그 RIRC 그러니까 이 4가지와 개동방파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다 나와줘야지 저는 6점짜리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층 간에 같은 클라이언트, 같은 그 물리적인 서버 안에서 계층 간에는 SDU라는 단위로 그리고 같은 계층이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종단 간에는 PDU라는 단위로 통신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대부분 다 뭐 리퀘스트, 인디케이션, 리스폰스, 컨펌은 다 쓰셨어요. 개동 방파는 좀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까지는 다 쓸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3단락에 쓰시면 어떨까 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사실 2단락에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2단락에는 그냥 그 기본적인 그런 그림의 RIRC 개동방파 설명해 주시고 3단락의 동작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SDU는 동일 단말의 상하 계층 간 전달되는 정보고 PDU는 네트워크 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동등 계층에 전송하는 정보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에서 연결 함정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관리 쪽으로 내긴 했는데 그 응용 쪽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13회 때 뭐 응용 쪽에 정교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이런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는 응용 쪽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은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결 함정은 그 정의를 작성하실 때 무손실 분해가 잘못돼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분이 많은데요.
이제 연결 함정 같은 경우는 무손실 분해까지 제대로 된 건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무손실 분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규화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잃거나 개체 간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현상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이단표로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셨는데 요게 문제점이고 요게 해결 방안이다. 요걸 좀 안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출제를 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고 이게 해결 방안이구나 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제 채점자들은 이제 자기가 출제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고 이게 해결 방안이다. 그림을 그려주시고 밑에 확장하셔서 이렇게 설명도 각각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제가 냈고 채점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만 맞으면 좀 점수를 드렸는데 네. 일단 부채꼴 함정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단과 대학이 하나이고 그 대학에 속해 있는 교수가 여러 명일 때 그리고 대학에 그 하나의 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가 여러 개일 때 교수가 속한 학과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부채꼴 함정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하나 그 관계를 n 대 1, 1대 n으로 설정한다. 이게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균열 함정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학과에 여러 명의 교수가 재직을 하고 있고 한 명의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교수를 할당받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의 학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균열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렇게 엔티티 간 사이에 관계를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규화를 잘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정규화는 정규화대로 수행을 하고 정규화수를 수행하고 이런 그 연결 함정이 발생하지 않는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또는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뭐 이해를 뭐 충분히 한 사람이 모델링을 하거나 뭐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모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방안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끝났고요. 이 교시는 3번부터인데요. 잠시만요. 네, 3번 이중 서명의 암호화 과정 및 복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중 서명 같은 경우도 뭐 모의고사나 합숙 이런 곳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실제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근데 이게 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처음 보는 토픽이다 그러면 조금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서명은 뭐 서명을 2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를 나눠서 구매 정보는 판매자가 볼 수 있고 뭐 지불 정보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 PG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이중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전자 서명과 전자 봉투를 같이 쓰는 것이 이중 서명인데 암호화 과정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여기까지 작성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데요. 이걸 좀 전자 서명 수행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전자 봉투를 생성하는 과정 이런 과정까지 다 들어가야지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 서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면 구매 정보, 결제 정보가 각각 있는데 이 정보들을 각각 해시를 합니다. 해시를 한 값들을 이어 붙여서 이걸 연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접을 해서 이걸 다시 해시를 해서 해시 값을 가지고요. 여기서 구매자의 개인 키, 개인 키는 이제 공개 키랑 쌍이겠죠. 비밀 키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구매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게 전자 서명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결제 정보를 이제 PG사만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 정보를 이제 누구한테도 공유하지 않은 나만의 그러니까 구매자만의 비밀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이 암호화된 결제 정보는 어떤 키로 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걸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근데 그냥 보내면 탈취가 되기 때문에 전자봉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요 비밀키를 전자봉투로 생성을 하죠.
이 비밀키를 피지사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자봉투가 되는데 이 전자봉투는 어떤 걸로 그럼 복호화를 할 수 있을까요? 피지사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봉투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판매자에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 뭐 정보를 여기서 지금 3개를 만들었는데 3개만 보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매 정보, 연접된 해시가, 그리고 암호화된 결제 정보, 전자서명, 전자봉투. 지금 여기 저희가 설명한 것은 전자봉투 설명했고요. 암호화된 결제 정보 설명했고요. 전자서명 설명했잖아요. 이 3가지 정보 외에 구매 정보와 연접된 해시가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연결 전봉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매 정보를 빼고 보낼 때는 연결 전봉 이렇게 4개를 보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네, 판매자에게 먼저 이 정보를 5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3단락에는 판매자의 이중서명 복화 과정이 나오겠죠. 네, 판매자는 아까 전달받은 구매 정보를 해싱을 해서 그 해시된 값을 가지고요. 아까 연접된 해시값도 받았습니다. 연접된 해시값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내가 생 구매 정보를 받아서 해시한 정보를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해서 해싱을 하고요. 전자서명을 아까 그 구매자의 공개키로 복화를 해서 이 2개 값을 비교를 해서 이제 미변조가 됐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정보는 이제 여기 썼잖아요. 그러면 구매 정보를 빼고 연결 전봉 4가지 값을 연결 전봉 4가지 값을 피지사로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피지사는 비밀키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구매자의 공개키가 아니라 아까 전자봉투를 만든 부분을 보면 전자봉투는 피지사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복호화는 피지사의 개인키로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피지사의 개인키가 되겠습니다. 피지사의 개인키로 그 구매자만 가지고 있던 그 비밀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된 결제 정보를 복호화를 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해시를 하고 아까랑 똑같죠. 연접된 걸 대체해서 복호화해서 미변조된 게 있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나눠서 복호화 과정은 판매자의 이중서명 복호화 과정, 피지사의 이중서명 복호화 과정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세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다 이런 부분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전자봉투는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자봉투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능형 IoT입니다. 지능형 IoT도 최근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이라고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 지능형 IoT라고 하면 AI 그리고 IoT 해서 2개의 기술들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긴 하고요. 일단 이런 표현들 1단락에 이렇게 부각 배경, 뭐뭐의 개요해서 도식화해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4개 문제 중에서 저는 항상 작성할 때 이런 형태의 표현은 꼭 한 문제씩은 넣었었어요. 이런 그래프가 꼭 정확하게 표현 안 돼도 되고 이런 게 조금 들어가면 좀 순차적으로 채점을 할 때 좀 술술 넘어가고 좀 표현이 좀 깔끔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는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형 IoT의 기술을 물어봤는데 기술은 AI 쪽의 기술과 IoT 산업 쪽의 기술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차별화해서 작성을 하시려면 AI 쪽에서는 분산 지능 기술, 엣지 컴퓨팅, 정량화 AI 기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IoT 쪽에서는 메터 표준, 1교시형 나왔죠. 메터 표준, 매시브 IoT 그리고 전력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좀 차별화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문제가
그 기술 개발 동향을 물어봤는데요. 지능형 IoT의 기술 개발 동향은 연결형 IoT에서 지능형 IoT, 그리고 자율형 IoT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지능형에서 자율형 IoT로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고, 꼭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도식화하셔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동향을 물어봤으니까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요거를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뭐 지능형 IoT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뭐 1교 시험 같은 경우는 3달러, 2교 시험 같은 경우는 4달러로 이제 동향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국들은 뭐 이게 주간 기술 동향에 나온 겁니다. 해외국들은 이렇게 뭐 디지털 전환 정책이나 AIoT 관련해서 지금 기술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글에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퍼스트 모버 이런 표현도 쓰고 각 강글을 할 때 뭐뭐 필요, 뭐뭐 뭐 가능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 이렇게 쓰기보단 뭐뭐가 필요함 이러면 좀 제 생각을 좀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뭐함, 뭐뭐함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4j 보안 취약점입니다. 이게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이슈가 좀 많이 돼서 좀 핫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제를 했고요. 사실 이게 오픈 소스고 대부분의 자바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다 로그4j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도가 되게 컸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4j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로그4j는 자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뭐 로직 사이에 이렇게 개발자가 로그를 남깁니다. 로그를 남기게 되면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콘솔에 출력될 수도 있고 파일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로그4j이고요. 이게 워낙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취약점이 나왔을 때 영향도가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간글이든 이런 도식화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 로그4j 말고 뭐 로그백을 써야 된다 이렇게 작성하신 분도 있는데 로그백도 오픈 소스고 그것도 이제 로그4j 취약점이 나오고 한 2, 3주 있다가 다시 그게 또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 로그4j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대응 방안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그 공격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표현하셔도 좋고요. 해설지처럼 보안 취약점의 종류에서 뭐 1 버전 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2 버전 때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그4j 보안 취약점의 핵심은 요거죠. 요거 4428 요거만 그래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JNDI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원격 실행을 하는 그런 취약점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온 것도 있어요. 2019년에 발견된 것도 있는데 1버전 때, 2버전 때 이렇게 나는 이유는 현재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용한 그 기업마다 사용하는 환경이 JDK 6인 환경도 있고 7인 환경도 있고 8 이상인 환경도 있습니다. 뭐 6인 환경은 당연히 1버전 때를 사용할 거고요. 뭐 7, 8 이렇게 이상 되는 그 환경에서는 2버전 때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버전 때를 사용하니까 야 무조건 그 최신 버전 해, 2 버전 때 적용해 이건 솔직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JDK랑 뭐 와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로그4j 버전만 업하는 건 안 됩니다. 메이저 버전 올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키사의 인터넷 보호나라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실시간으로 뭐 이 버전은 이렇게 조치를 해라, 임시 조치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어디든가 해주시면 아 얘가 진짜 이거 대응해봤구나 이런 좀 뉘앙스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쭉 설명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좀 시켜놓고 하면은 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읽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드웨어 관점의 대응, 소프트웨어 관점의 대응으로 나눠서 하드웨어 관점의 대응은 당연히 패턴을 걸어서 그 탐지를 하는 거겠죠. 웹방화벽이나 IPS를 통한 패턴 탐지, LDAP의 통신 차단, 그리고 로그4j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클래스를 삭제하고 설정을 수정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을 정확히 아시면 좀 쓰시면 좋은데 좀 버전 쓰신 분들이 있긴 한데 12버전 썼더라고요. 메이저 버전은 지금 2버전대가 최신이고요. 그리고 좀 한두 개 정도만 좀 작성하실 분들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삭제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 이렇게 묶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해제해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자료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클래스 파일 삭제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 국가, 기업 측면에서 긴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간글로 끌어가 주시고 확장해서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좀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수립으로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맞는 내용 같아서 점수를 좀 잘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건데 그 2단락에 취약점의 종류 말고 이런 절차도를 그리시고 이 절차에 대응하는 이 번호로 해서 표로 상세 절차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문제 TCP 타이머입니다. 이게 사실 응용에 이렇게 2단락이 나올 그 관리에 2단락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2교시형이 나올 일이 없겠지만 요건 1교시형으로 좀 관리 쪽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드들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CP 타이머에서 이 TCP 타이머의 종류는 재영식 킵해서 재전송 타이머, 영속 타이머, 시간 대기 타이머, 킵 얼라이브. 킵 얼라이브가 연결 유지 타이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송수신 단말 간에 TCP 통신할 때 좀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타이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각각의 회선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전송 타이머는 통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세그먼트를 보내고 수신 측에서 에크라는 패킷을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이때 이게 유실되는 경우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재전송 타이머입니다. 그 영속 타이머는 수신 측에서 지금 수신 측의 혼잡 윈도우, 그러니까 수신 측의 윈도우 크기가 0이고 좀 있다가 좀 여유가 생겨서 0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을 때 이 패킷이 에크라는 패킷이 유실되게 되면 통신 측에서는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프로브 패킷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타이머가 영속 타이머입니다. 네. 다음은 시간 대기 타이머. 타임웨이트. 이거 좀 네트워크 통신 해보신 분들은 소켓 같은 거 좀 그래프 해보시면 타임웨이트 이렇게 남아있는 거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좀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함으로써 좀 TCP 연결 종료 과정에서 정상 종료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타이머입니다. 다음 연결 유지 타이머는요. 이게 킵 얼라이브 타임 동안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제 프로브 패킷을 주기적으로 한 75초 간격으로 10번 전송하고 이때 동안 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TCP 연결을 종료하겠다. 이때 사용되는 타이머가 연결 유지 타이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가져가셔서 1교시형으로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4단락은 여기서 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RTO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의 의미는 뭔지 해서 좀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요. 좀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김준상 기술사님이랑 뭐 조성준 기술사님, 뭐 이우성 기술사님, 이명균 기술사님, 이경민 기술사님 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합숙할 때 이렇게 KPC 나와서 하지 않고 원당역에 있는 무슨 수련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며칠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런 걸 좀 지금 와서 좀 느끼면 좀 많이 추억도 되고 그런데 얼른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추억으로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새로운 걸 많이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들 그런 루틴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고 꼭 이거는 챙겨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만 조금 학습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